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장동균입니다. 네. 내 아이의 척추가 휜다.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오늘 진단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척추 분야의 명의 중 한 분이신 인지대학교 상계백병원의 정형외과 장동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아니면 형제끼리 자주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욘디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형제 교수 시리즈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추간판 탈출증에 이어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네. 저희 방송을 되게 많이 보시고 제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네. 교수님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학 때는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들이 이제 방학 때 주로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보셨다는 환자분하고 보호자분들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궁금한 것도 이제 좀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내 허리가 휜다. 오늘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지난 방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어떤 것인지 정의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 유병률 이런 거에 대해 기본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치료에 대해서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지겨우실 것 같아서 사진 하나 들고 왔는데 여기 보면 스콜리오시스 리서치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SRS라고 해서 세계 척추측만증 학회입니다. 네. 척추 학회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인데 2018년도에 이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학회였는데요. 그때 53회 학회였는데 저희 그 스승이신 석세 교수님께서 그 평생 공로상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어워드를 이제 수상하게 되셔가지고 그때 수상하시면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게 주로 미국 중심으로 지금 학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평생 홍로상은 아시아인으로서는 회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석세 교수님께서 받으셨고 옆에 이제 계신 우리 또 여기 김웅아 교수님, 이종소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2월달 정년 퇴임하십니다. 이종소 교수님하고 이제 삼성병원의 이종소 교수님과 순천향병원 김웅아 교수님 옆에 계신데 또 정년하시니까 또 새로운 새 출발 하기를 제가 좋은 새 출발하기 제가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석세 교수님 참 여러 번 봐도 참 정정하신 것 같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석학이시죠. 전 실제로 뵌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장동균 교수님 통해서 여러 얘기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진도 보니까 정말 칸트라고 하셨죠. 수술방에 꼭 7시 석세 교수님 지나가시면 7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시간관념도 정확하시고 하셔가지고 인상 깊은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척추측만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원인, 유병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진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준비하니까 이제 시간이 쪽 쫓기는 감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분량을 확 줄여가지고 이제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과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청소년기 특발 척추측만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복습의 의미로 정의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이제 11세에서 17세 우리 청소년기에 발견된 특발성이란 말은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뜻이라 했죠. 제가 10도 이상의 구조적 척추측만증을 말합니다. 척추측만증은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우리가 성장할 때
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 이게 성장할 때 측만증도 심해지니까 네. 성장이 완료된 성인, 20대 성인에서는 더 심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나비구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척추측만증으로 종합병원을 다녔었는데요. 고등학생 때 의사 선생님께서 아프기 전에는 더 이상 병원 안 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성인이 되면 척추측만증이 더 심해지지 않는 건 맞나요? 걱정이 됩니다. 라는 질문인데. 네. 나중에 강의 때 나올 내용이지만 우리가 청소년 끝날 때 40도 이내, 특히 30도 이내일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더 이상 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비구름님은 아마 성인이 되셨을 때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실 때 아마 30도, 40도 이내였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아마 더 이상 안 오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물게 더 악화되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은 성장이 끝나면 네. 더 이상 척추측만증도 더 심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진단하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외래에 왔을 때 환자분의 병력을 여쭤볼 수도 있고 신체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참 어찌 보면 이제 병력 청취가 당연하고 되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솔직히 저 환자분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전공의 때는 막 이게 얘기 듣거나 하면 솔직히 막 피곤하고 막 정신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그냥 대충 뭐 그런갑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저도 차팅을 좀 더 하고 생각해보고 거기서 오히려 많은 해결책을 또 찾는 것 같아가지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병력 청취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그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주 증상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의사의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척추 같으면 MRI를 찍어서 수술해야 된다 만다 이게 아니라 어디가 불편하신지 환자분께서 호소하는 게 과연 우리가 또 MRI 찍었을 때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MRI가 심하고 엑스레이가 문제가 있더라도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는 거랑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섣불리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일단 경과 관찰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부인 암 환자를 주로 보는 사람인데 암 치료 영역에서는 이제 프리시즌 메디슨이래 가지고 맞춤형 개인 치료 개인별 맞춤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 환자분의 어떤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그래서 보면 의학이라는 게 뭐 저희가 짧은 식견이긴 하지만 환자분이 같은 질병을 갖고 있으시더라도 나타난 증상도 다양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 맞춰서 개개인별로 잘 병력을 처치하고 맞춰서 잘 진단해주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병력 정치 우리가 환자를 만났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주로 물어봅니다. 척추근기 특발 척추측만증 환자에서는 가족력, 혹시 뭐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형제분들이 이런 측만증에 과거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를 물어보는데 이 성장과 관련된 밀접한 나이가 해당되는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키가 확 클 때 이제 그게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한 13세, 남자 같은 경우는 한 14, 5세 때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척추도 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이를 좀 저희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경 유무, 초경을 기준으로 바로 직전부터 이제 성장이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초경에 근접해 있는지, 초경이 최근에 했으면
많이 큰 확률이 있죠. 네, 초경을 하고 시작된 나이로부터 보통 2년 정도면 성장이 끝나는 거죠. 성장이 종료가 되죠. 예, 그렇지만 초경하기 전에가 네. 실제로는 네. 피크 하이트 벨로시티라고 네. 성장이 제일 가파른 건데 네네. 이제 이미 그 초경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키가 보통 여자 같은 경우는 8cm, 남자는 한 9.5cm 이 정도 1년이 클 때가 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네. 성장의 최대점이다 네. 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만 네. 그건 이제 불편하니까 네.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있는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만증은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통증을 호소했을 경우에는 다른 원인 때문에 허리가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꼭 통증이 있는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통증이 있다고 하면 디스크라든지 네네. 대부분 뭐 근육 때문이겠지만 통증이 있으면 이제 다른 검사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력 정치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 진찰로서는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느냐?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섰을 때 양쪽이 대칭해야 되는데 한쪽이 뒤로 막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이 어깨 높이가 다르죠. 네. 똑바로 섰을 때 네. 이 여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높아져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견갑골이 비대칭이죠. 오른쪽이 많이 튀어나왔죠. 네. 그리고 이렇게 휜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어깨 높이 차이가 있거나 견갑골, 어깨의 뼈가 비대칭이거나 허리선이 비대칭이거나 네. 골반 높이가 다르거나 했을 때 측만증이 있을 수 있다를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 약간 좀 이상하다, 측만증 의심이 된다. 네. 그랬을 때 집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발 모으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우리가 허리를 굽히면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갈비뼈 부분이 돌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등에서는 갈비뼈가 많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이걸 늑골고라고 합니다. 갈비뼈 윤기. 네. 솟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허리에서도 반대쪽으로 솟아져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걸 요추 부분이기 때문에 요추 돌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집에서 자녀분들을 이제 90도 앞으로만 숙이기만 했을 때 네. 이렇게 확 두드러지기 때문에 집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정형외과 질환에서는 이런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등이 휠 수도 있고 허리도 같이 휠 수도 있고 허리만 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면 종류에 따라서 깊게 들어가면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만곡이 어떤 유형이냐, 그다음에 또 이런 굴곡 검사를 해서 유연성이 있느냐, 네. 그리고 이런 회전의 로테이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손목이라든지 골반뼈를 찍어서 성장의 정도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엑스레이와 다르게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 갑상선이라든지 가슴, 유방의 발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찍으면 찍는 것보다는 뒤에서 앞으로 찍으면 아무래도 성장 중인 갑상선과 유방을 좀 방사선에서부터 좀 더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찍는 거군요. 네. 뒤에서 앞쪽으로 네, 후방에서 전방으로 찍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여기 생식기 쪽도 프로텍션을 해가지고 네. 방사선에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서 찍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뭐 보호자분들이 걱정할 것은 아닌데 저희가 처방을 꼭 서서 찍어서 이제 촬영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리마크를 남기는데, 왜냐하면 누워서 찍었을 경우에 같은
환자인데 여아인데 네. 같은 측만증이라고 하더라도 누워서 찍으면 이 교정되는 게 있어서 여기는 별로 심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인데 서서 찍으면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게 서서 모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환아의 실질적인 각도는 서서 측정한 이 측만증이 본인이 지금 평소에 나타나는 실제 각도가 되겠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그렇죠. 자료가 이제 서서 찍었던 각도가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그래서 서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어깨 높이가 심한지, 그리고 골반의 차이가 높이 차이가 있는지, 또 이렇게 같이 골반 높이 차이를 볼 수 있고, 전신 촬영을 해서 이런 하지의 길이 차이 때문에 측만증이 발생한 건 아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전신을 촬영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사진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 디스크라든지 뭐 협착증 이런 경우는 네네. MRI를 찍어 진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그렇지만 이런 청소년기 측만증은 엑스레이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 진단이 가능한데 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MRI를 꼭 찍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우리가 이제 보통은 등이 오른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허리는 왼쪽으로. 네네. 그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앞에 사진 보면 여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오른쪽 휘어 있죠. 그러네요. 등은 등 허리는 네. 왼쪽으로. 네.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네, 그래서 척추는 우측으로 휘는 경우가 많다. 예, 청소년 특반 측만증에서 네. 그렇지만 이렇게 반대로 휘는 경우, 네. 좌측으로 흉추가 휘었던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비전형적인 거죠. 네. 뭔가 또 다른 척추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다음에 통증이 심한 경우, 이 청소년 특반 측만증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과 큰 관련이 없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면 혹시 다른 척추 내 병변, 뭐 어린 아이가 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네.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MRI를 찍게 되겠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 뭐 마비가 있거나 뭐 저리거나 네. 이런 신경학적 소견이 있거나 또는 이런 관찰을 했을 때 이런 휘는 각도가 빠르게 진행한 경우, 1년에 10도 이상 이렇게 네. 진행했을 경우에도 MRI를 찍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천성 척추측만증이라든지 또는 뭐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같이 이런 심한 경우에는 척추 안에서 이런 병변이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찍어봐야겠죠. 네. 네. 이런 MRI 찍으면 일단은 또 많은 정보를 주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네.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진단이 되지만 네. 또 MRI 검사는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찍어볼 수가 있고 네. 또 MRI 검사를 통해서는 네. 또 다양한 다른 병변, 네. 다른 원인의 이런 척추측만증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저기 TG 조가 누구신지 아나요? 조탁근 선생님 아닌가요? 아, 네. 저기 네네. 탁근.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때 네. 정말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네. TG조로 해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계속 누군가 고민했었고요. 저기 김정숙님께서 수고 많아요, 잘 보고 있어요라고 주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조금 들어와 있는데요. 네. 고은혜님께서 네. 계속 엎드리고 자고 있을 때 척추가 휘는 일이 그러니까 엎드리면서 자면 척추 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측만증이 발견됐는데 왔을 때
자세 때문이라든지 뭐 다른 원인 때문에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청소년 특별 척추 측만증은 이런 자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생활 습관, 아이가 뭐 구부정하게 앉아 있다든지 뭐 책을 이렇게 본다든지 뭐 엎드려 책을 본다든지 그리고 뭐 그런 거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도 저기 수면증 자세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똑바로 눕거나 한쪽으로 모로 눕는 거가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하셨듯이 엎드려 자는 것도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저희가 자면서 불편한 자세는 자면서 이제 자세를 움직이기 변화하는 거니까 실제로 서서 있거나 앉았을 때 자세 유지하는 게 각성 상태에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또 고은희님께서 신경정신과 약물을 드시고 계신데 오른쪽 다리 신경, 다리가 저린 건가요?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다리 신경이 아픈 거 보면 척추가 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라고 주셨는데 아마 저거는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이 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런 청소년기 측만증은 신경학 증상이 없지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대행성 척추 측만증인 경우 이제 할머니들 또는 이제 고령인 분들에서 발생한 거는 이렇게 휘어 있을 때 이렇게 볼록 한쪽 말고 오목 반대쪽에서 신경이 나오는 신경 구멍이 눌러져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원애님께서 제 연세를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나이가 중년 이상 되어가지고 허리가 많이 휘어 있으면 이제 휜 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린 것은 이제 항상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다리가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이제 척추 때문이지만 먼저 검사를 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또 다리 자체 쪽으로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 진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척추 쪽 먼저 보고 다리 쪽 진료로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리 쪽 진료를 먼저 보고 척추 쪽 진료 보는 게 좀 환자분들이 더 편하게 진료 볼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정형외과도 이제 척추 정형외과, 뭐 수부, 뭐 고관절, 무릎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세부과가 그래서 이제 척추 때문이라면 이 엉치, 궁뎅이죠. 궁뎅이 엉치부터 쭉 연결해서 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발끝까지 이렇게 저린 경우는 척추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무릎 주위만 아프다. 아니면 발목만 아프다. 그러면 해당 부위가 신경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 가능성이 높겠죠. 고은혜님께서 나이가 30대라고 다시 추가글을 주셨고요.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네요. 30대면서 다리가 당기면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때문에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 증상이 오래됐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할 정도이면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TG조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는 그 조탁근 선생님 맞으시네. 지금 현재 강남 성심병원 신경외과 같은 척추하고 있는데 조탁근 교수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턴 때 그때 4년차 선생님이셔가지고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이런 댓글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와서 진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실제는 같은 중앙대학교 의학부를 나와가지고요. 9학번이시죠? 제가 0학번이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래가지고 학생 때 또 같은 선생님들과 반갑습니다. 뒤에 사진은 또 석세 교수님 또 TMC 사진이네요. 좀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 살짝 돌리려고 했었거든요. 이 사진은 2년 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석세 교수님께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임식을 기념하셔가지고 이제 사진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연세가
89세였습니다. 아, 근데 그때까지 외래 진료 보시고 네. 정정하시잖아요. 네, 진짜 근데 정말 정정하시네요. 네, 2년 전의 사진인데 약간 포스와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만 봐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년 그때 하시고 이제 정년퇴임이 아니시죠. 네. 이제 병원 이제 진료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제 3의 인생을 또 살고 계십니다. 네. 석세일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시지 않나요? 장동 교수님께서? 네, 저희 이제 그 교수님 제자가 전 우리나라에 네. 아주 훌륭하신 다른 척추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훌륭하신 분이 계시고, 네. 뭐 연배로 따지면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네. 그 제 밑으로 안 들어와서 제가 평생 이제 막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내용은 이제 지난번 첫 번째 강의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좀 위험성이 있느냐? 네. 우리가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각도가 두세 번 방문했을 때 이제 5도 이상 진행했을 때를 이제 측만증이 진행하는구나. 네. 5도 이내인 경우에서는 뭐 각도 찍는 사람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5도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지난번 내원했을 때랑 네. 간격이 6개월 정도. 네, 6개월에서 1년 뭐 네, 1년에서 이제 진행한다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위험성이 높은 인자로는 이제 여학생, 남자보다는 여학생,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초경 전일 경우, 성장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발견 당시 각도가 큰 경우는 또 진행한 경우가 위험 인자가 높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측만증에서 이렇게 청소년이 발견 진단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신체에 많은 영향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냐, 또 심리적인 영향, 또 우리 아이가 계속 진행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네. 나중에 이게 또 심장이랑 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괜찮냐, 수명이랑 관련이 없느냐, 이런 자연경감의 예우를 이제 걱정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통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척추측만증이 있는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자녀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척추센터 진료 보는데 사진 찍었더니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발견된 경우죠. 네네. 이런 경우 이제 측만증 때문 아니느냐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과 허리 아픈 거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측만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측만증이 있다고 허리가 아픈 건 아니고, 이제 그 아이가 근육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일시적이다.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측만증이 있다고 허리가 아픈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허리 아프다는 것을 오랫동안 고수한다면 오히려 더 관심을,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더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자녀분에 대한 관심이 좋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목욕하면서 등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관심이 되게 필요한 거죠. 네. 특히 여학생인 경우는 이제 같이 목욕하는 것도 꺼려하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외모에 민감한 사춘기 때죠. 그래서 나중에 치료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경우 절대적인 각도가 한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기를 차야 되는데,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 보고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라고 하면 이게 바보처럼 생겼잖아요. 이 척추 수술을 받고 이제 착용하는 보조기랑 비슷한 건데, 이거 친구들한테 이걸 착용하고 학교 가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차는 게 좋지만 꼭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들이 겪게 될 이런
마음의 상처라거나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우리 자녀의 그런 심리적 상처도 같이 이제 보듬어 줄 수 있는 관심이 좀 필요할 것 특히 같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이기 때문에 심리가 아주 예민한 시기니까요. 그런 것도 저희 같이 좀 고려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네. 그래도 뭐 착용한 기간이 뭐 2, 3년 이내 끝나기 때문에 열심히 차겠다. 적극적으로 그런 청소년 환자가 있는 반면에 뭐 좀 약간 우울해하거나 또 아니면 거부 반응도 있겠네요. 좀 그리고 이제 착용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는 착용 안 하고 병원 올 때만 착용하고.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고은혜님께서 보조기를 착용한 적이 있는데 엄청 우울했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방하면서 가슴이 좀 아픈데. 또 의사 입장에서는 또 무조건 착용하라고만 하기에는 또 그렇겠네요. 그 환자분 이제 여학생, 특히 사춘기 여학생이면 좀 잘 감정적으로 잘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좀 약간 격려도 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정말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옷처럼 생긴 덜 표시나는 보조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착용하면 잘 표가 겨울에는 가을 겨울철에는 잘 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한데 교정은 잘 될 것 같은데 착용하고 싶지는 않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 교수님께서 조금 이제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그래서 팬시하게. 그것보다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이제 착용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럼 진행하느냐 이제 왔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 아이 각도가 지금 20도인데 더 진행하면 어떡하느냐. 특히 요즘에는 그 애들이 이제 자기 키도 크고 싶어하고 부모님들이 자녀의 또 키를 또 저희 때는 그냥 우유 먹으라고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성장 이제 클리닉 이제 키를 클 수 있는 시기에 소아과 성장 클리닉에 가서 이제 성장 주사를 많이 맞히더라고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좀 맞추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엑스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뭐 심하지는 않고 딱 요 정도. 소아과 찍었는데 살짝 키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척추센터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 성장 치료 때문이냐, 아니면 더 성장 치료를 그만둬야 되느냐, 고민이 되시겠네요. 고민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키가 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 클리닉 주사를 치료를 받으시되 정기적으로 대신에 척추센터 와서 6개월에 한 번씩 방학 때마다 꼭 사진을 찍어서 진행을 하는지 같이 좀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진행이 이제 할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장이 끝났을 때 그 측만증 각도가 30도 이내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진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장이 이제 끝났을 때 당시 각도가 50도 이상이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뭐 1년에 1도 정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20살 때 50도면 뭐 30살 됐을 때 60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이게 예전의 논문이고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의문이 들어서 아닌 경우도 있고 50도지만 60도인 경우인데 10년 뒤에 계속 60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진행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요즘에 이제 거꾸로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지금 한 번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끝났을 때 50도 이상인 환자들 지금 이제 1, 20년 지났으니까 과연 진행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성장이 끝났을 때 50도 이상일 때 이런 심한 경우는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이 끝나서도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또 좋은 연구 결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심장과 폐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부분 청소년기 특발 척추측만증은 각도가 뭐 6, 70도 이내입니다. 그 점이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폐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80도 이상, 100도 넘어가거나 뭐 또 120도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심장이나 폐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런 사망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60도, 70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한 각도에서는 대부분 영향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80도, 95도 이렇게 있잖아요, 각도가. 수술하는 목적이 측만증을 고치려고 미용적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 같은 경우는 폐나 심장의 장기 압박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더 자꾸 눌리면 폐가 이제 숨 쉬는데 장애해 주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심폐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군요. 100도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운동하는데 제한이 있냐 없냐 이 말씀인 거죠. 답은 적어놨죠. 네, 제한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물어보시는데 운동을 하면 좋아지느냐? 척측만증이 그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 청소년기 때에는 수영이라든지 또 필라테스, 뭐 요가, 발레 이렇게 체형을 잡아주는 모든 운동들이 성장할 때에는 다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측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시도 덜 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편 목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성장하는 자녀는 측만증이 있든 없든지 간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이지 운동을 측만증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운동하지 말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시네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수술을 왼쪽에 이제 어린 수술한 경우인데 이제 수술하고 잘 지내다가 이제 더 이상 휘지 않으니까 치료 끝났다가 안 오시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또는 자기 혼자 배우자랑 이제 임신을 앞두고 혹시나 해서 이제 궁금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임신이라든지 출산에는 큰 영향이 없다. 큰 문제 없이 그냥 준비하셔도 된다. 그렇죠. 아무 걱정 없이. 산부인과니까 오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흔치 않아서 그런데 저는 이제 산부인과로서 관심이 있네요. 척추측만증 이거는 이제 그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공동된 얘기인가요? 아니 청소년 특발성.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질문이 좀 있는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도 사람님께서 이런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자세와도 관련이 있나요? 뼈 나이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세와 관련이 크게 없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뼈 나이로 얼만큼 진행할 수 있는지 골반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성장이 5단계 끝나는데 1단계, 2단계 때는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척추 골반 사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뼈 나이로 예측할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편 보시면 한 복습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척추가 휜다 1편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님께서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21세 대학생 아들이 최근에 보니까 목 뒤가 이제 볼록한데 이것도 척추 문제일까요? 목 뒤가 이제 볼록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자세가 구부정해서 거북목처럼 목이 이제 구부정한 거겠죠. 그래서 볼록한 게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가 생겨서 볼록한 게 아니라 자세가 구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상 TV 볼 때, 모니터 볼 때 제가 설명드렸죠. 약간 위로 보는 자세. 10도, 15도, 20도, 10도, 15도 정도 이제 컴퓨터 볼 때 이제 약간 모니터를 조금 높여가지고 보는 경우나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건 좋지가 않네요. 안 좋죠.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의 높여서 보는 게 목 좋다.
서울 토박이 S님께서 네. 이 뒷목덜미가 아프면 네. 손가락이 저린가요? 뭐 저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이 아픈 게 아닙니다. 네.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다리가 저린 거죠. 네.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이 아픈 건 또 목도 아플 수 있지만 손이 저린 거죠. 예. 그래서 목덜미가 아픈 거는 이제 목 근육이 긴장을 해서 대부분 있어가지고는 자세가 안 좋으면 네. 목이 근육이 편하게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긴장하고 있으니까 손이 생기겠죠. 손가락 저는 거는 목 디스크랑 연관이 좀 그렇죠. 높을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마찬가지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목 디스크 때문에 손 저린 것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어깨부터 해서 네. 팔꿈치로 해서 손가락까지. 저리는 게 그러면 쭉 연결된다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팔꿈치 밑으로 눌리면 팔꿈치에 신경이 눌릴 수가 높고 손목 아래에서 손목 저리면 눌린 부위가 아래쪽으로 저리는 생각이네요. 여기서 눌리면 이렇게 다 저리는 거고. 척수. 그다음에 팔목이나 손만 저리다 그러면 팔이나 팔꿈치라든지 손 때문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진료 보셔야겠죠. 네. 나비구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네. 청소년기 척추측만증이 혹시 어릴 때 영양 섭취와도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잘 안 먹는 아이가 척추측만증이 더 잘 생길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처음 시간에 측만증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특발성이라고 그렇죠. 하셨죠. 그래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 아기가 식사를 잘 안 하거나 이런 그 정도의 영양 부족 가지고는 측만증 큰 관련은 없다. 네. 성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측만증보다는. 제가 이제 이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두 번의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쓰는 생각은 이건 생각보다 쉽게 진단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의 그 자제분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 진짜 그 뒷모습만 봐도 관심 있게 보면 빨리 진단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오늘 가서 다시 맨날 가면 자고 있어가 저희 새 공주님은 자고 있어서 등을 다시 어루만져서 한번 봐야겠네요. 아직 어려가지고 초경도 안 한 나이고 하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겠죠.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내용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만증이 의심되는 소견은 이렇게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어깨 견갑골이 비대칭이거나 골반 높이가 차이가 났을 때 한쪽이 튀어나오고 한쪽이 두드러게 한쪽이 비대칭적인 경우에는 측만증이 의심이 해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집에서 전방 굴곡 검사 허리를 무릎 펴 상태에서 90도 고치면 갈비뼈 부분이 윤기가 되고 이 허리 부분도 윤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척추 전문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엑스레이 찍어서 확진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전진혜님께서 두 분 꼭 남처럼 말씀하시니 웃기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형제지만 남같이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그 비욘디 유튜브 형제 교수 시리즈로서 지금 방송하고 있고 장동윤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친형제 관계죠. 저한테 큰 형님이시고 제가 삼형제 중에 제가 첫째시고 제가 막내 이름인데 전진우님 말씀 참 웃기신 것 같습니다. 나 두 분 말씀하신 나랑 같다는 얘기 그런 거고 또 웃긴 건 또 안 닮았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내 아이의 허리가 휜다라는 주제로 좋은 강의해 주신 장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